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의 애청자입니다. 여기서 늘 울고 웃고 위로를 얻는답니다. 전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불법 빼고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부모님이 일을 하셔도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사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려운 삶에 허덕이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꾀를 부리신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삶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자라온 저는 성인이 되어 20살이 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직업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도 해보고 물류센터, 양식집, 일반 사무직 등등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 진행했습니다. 참 재주라고 하죠. 저에게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반 밑반찬들 만드는 일을 제가 담당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달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고깃집에서 기껏 서빙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난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사는 애예요.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컸지만 윤진이는 정말 혼자 힘으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네라고요. 결혼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윤진이랑 함께라면 뭐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애가 뭐가 본받을 게 많다고 그러는 거니? 너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전 윤진이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 아세요. 시댁 식구는 담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저를 못마땅히 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20살 때부터 가리는 거 없이 악자까지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미안해하셨지만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전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였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시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더 찾아보자. 어머님이 내가 일하는 거 못마땅하시대? 그래도 나도 매번 자기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새말비는 내가 버니까 걱정 마. 그냥 지금은 이제 너 여태까지 쉬지 못했던 거 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가 내심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요리에는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남편에게 먹일 밥상을 차리고 청소하는 게 제 낙이었죠. 가끔가다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하는 날엔 조금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지만 참을만은 했어요. 원래부터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니 그분들에게 특별히 잘 보이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었죠. 넌 뭐 하느라 문드득 여는 거야? 자문이 일 나가면 그저 퍼질러 자고 쉬는 거지? 아주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팠다. 그러게.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더니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고깃집도 그만두고 이렇게 내조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아,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바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어머님 오시는 날엔 전날에 잠도 봐야 하고요. 뭐야? 지금 내가 와서 너 힘들게 한다고 은근 돌려 말하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한 번이라도 파 빼드리려면 장 본다는 거죠. 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무서워요. 어디 말을 하겠나요? 엄마, 새언니 은근 우리한테 눈치 주는 거야. 괜히 우리 때문에 장 봤다고. 참 어쩜 저렇게 말도 안 이쁘게 할까. 모기엔 뭐만 들린다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상 한 끼 차려드리고 싶어서 장 봤단 얘기예요. 오해 마세요. 시어머니는 늘 제가 하는 말을 고깝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결혼 전에 반대가 굉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한 결혼,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우리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얼마나 태교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 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첫째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주 예쁜 아이였죠. 남편은 결혼 전같이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었기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거 하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전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며 이것조차 저를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잠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셨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가지가지 한다. 하필 딸이야? 우리 아들 닮은 아들을 낳아야지. 어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딸을 바라는걸요. 요즘 세상엔 딸이 있어야 한대요. 얼마나 예쁜데요. 됐어. 예쁘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더니. 다음번엔 아들 꼭 낳아야 해. 그것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엔 왜 있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어머니? 보통 남자 쪽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예쁘게 낳았는데 예뻐해 주세요. 혹시라도 애가 커서 상처받고 나는 꼴 전 절대 못 보니깐요.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고, 아주 이젠 말대답도 꼬박꼬박 하는구나. 처음엔 그저 내내거리더니 이젠 아주 기가 살았지? 살았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고 아이 한 번은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 손주만을 바라셨어요. 그렇게 상심해 있는 저를 남편은 위로를 해줬지만 은근히 남편도 네가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라는 눈초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시는 눈치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해 시작된 것 같은 눈치를 주는 남편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냐 퍼붓길? 뻔히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알면서 그냥 맞춰드리면 좀 좋아. 뭐 그럼 우리 아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고만 있으란 말이야?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 그리고 그래 뭐 아들 손주 원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도 뻔히 소녀 앞에서 그러셔야겠냐고. 자기도 자기 딸이면서 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엄마 기분 언짢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눈밖에 나면 좋냐. 너도 뭐 엄마한테 쌓인 게 많겠지만 그냥 엄마 좀 맞춰주려.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야. 그래도 좋아할까 말까인데.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의 비율을 잘 맞춰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 때문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이어가던 중 뭔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을 보낼 바엔 우리 딸에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내조만 하는 생활도 나쁘진 않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였고요. 나 이제 신지도 오래됐는데 가게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자기도 외벌이보단 맞벌이가 낫지 않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래도 같이 벌면 덜 부담스럽잖아. 안 그래? 우리 연수가 커서도 내가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이러게. 맞벌이는 뭐 아무나 하냐. 네가 경력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학도 안 나왔잖아. 그냥 집에서 내조나 해. 뭐,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경력이야 지금부터 싸우면 되고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무시하는구나.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한 거야.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아직 연수도 어린데 네가 좀 더 돌봤으면 해서 그래. 연수 크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가정에 집중했으면 좋겠기에 한 말이야. 그래도 말 좀 생각해가면서 해.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당신처럼 앉아서 일하는 일 하고 싶었어. 내 마음 잘 알 것 같이 그래놓곤. 남편은 절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0% 저를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맞았죠. 그렇게 전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은 조금 접어둬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죠. 남편이 외벌이이기도 한데 갑작스러운 둘째 소식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너무 아들을 원했기도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둘째를 예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닝닝아웃을 하는 순간 남편은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러니 실망스러웠어요. 지금도 힘든데 둘째까지. 아, 외벌이로 둘째까진 힘든데. 몇 주래?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솔직히 당황스럽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힘들긴 하지만 못 살 정도도 아니잖아. 정 힘들어지면 나도 일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리고 그냥 걱정이 생겨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요새 보면 너 화 되게 잘 내는 거 알아? 화 좀 그만 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발끈이야 발끈이. 내가 무서워서 어디 말을 하겠어?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둘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무조건 사랑하고 예쁘게 키워주리라 생각하며 둘째를 낳았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죠. 전 오히려 형제가 동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첫째 이어 둘째까지 딸 소식을 듣자 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저도 미운데 아들까지 없으니 어머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었죠. 아니 어떻게 밉다 하니까 어쩜 그렇게 미운 짓만 해.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둘째까지 딸이라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요샌 아들보단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손녀들이 미워할라. 이혼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새 말이고 이런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란 말이야. 나 진짜 걔 보기 싫다. 아들 하나도 못 낳는데 내가 걔를 왜 봐줘야 하니? 결혼 전부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어쩜 싫은 짓만 골라 한다니? 엄마, 어떻게 그래요? 제 자식을 둘이나 낳은 사람인데 저도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니? 구질구질하게 살게 뻔했어 아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남게 보면 속이 뒤집힌다. 알겠어? 이혼해. 시어머니는 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절 미워하셨죠. 자식을 낳아도 전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냥 모든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저희 사이도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각자 생활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날도 있었죠.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웠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지금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 제 앞날을 위해 뭘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도 하고 배울 게 있나 찾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어려질 때 일했던 고깃집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만둔 지 꽤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니, 오랜만이다. 아유, 어쩜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애들 둘이나 낳고.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반찬 가게 해볼래? 네? 반찬 가게요? 에이, 제가 어떻게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그렇죠. 그런 건 아무나 하나요. 못해요. 돈도 그렇고. 시댁이 되게 잘 살지 않아? 진짜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남주긴 그렇고. 나 네 생각이 나지 뭐야. 네가 음식을 얼마나 맛깔나게 잘했어. 안 그래? 내가 너 손맛을 알잖아. 딱 네가 할 거라니까. 애들도 크는데 같이 돈 벌어야지. 아, 제안은 감사한데요. 아직 애들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시댁돈이 제 돈도 아니고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감사해요. 전 적당히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도 어렸고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지만 남편은 분명 제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면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음식 파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 숯불갈비 사장님이 나보고 반찬 가게 한번 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음식 솜씨도 있고 그냥 내가 딱이라고. 뭐? 반찬 가게? 됐어.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컴퓨터 자격증 따고 경리나 알아봐. 무슨 반찬 가게야? 천박하게. 청덕이라니. 당신 그럼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나 고깃집에서 일할 때 만난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기가 막혀.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그러기 창피한데 나랑 결혼은 왜 했니? 도대체 왜 했냐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는 네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지. 내 치면도 있는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체면이라뇨. 본인 체면이 어떠길래 반찬가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길게를 날뛰는지. 살면서 실망했던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 일에 관해 남편에게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한 번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반찬가게 딸내미들로 못 살게 해 나는. 엄마도 허락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런 생각 접어.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뭐? 스트레스? 자기 진짜 말 막한다.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처음엔 몰랐던 거고. 그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 너야말로 말 막하지 마. 나 진짜 폭발할 거 참고 있으니까. 내 애들 때문이라도 그만해. 알겠어? 누군 너랑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구질구질하고 나도 실증나. 그래도 그냥 애들 보고 차는 거야. 알겠어? 내 속 그만 뒤집어. 아, 폭발? 자기가 뭐가 폭발할 것 같은데. 내가 반찬가게 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 진짜 자기 모르겠어.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반찬가게 이야기를 접어야 했습니다. 사장님껜 사정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다쳤어요. 남편과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에 종종 저를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오라는 말을 남편에게만 하였죠. 남편도 항상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날도 남편과 아이들이 시댁으로 떠나고 오랜만에 얻은 자유부인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 전 안 가본 지 꽤 되었지만 그 주택이 붕괴를 했다는 거였죠. 전 너무 놀라 그 현장으로 달려갔죠.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걱정된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하필이면 시댁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집 앞에 다다랐을 무렵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은 정말 무너져 내려 있었죠. 시댁 식구들의 떼죽음이었어요. 붕괴가 너무 처참하다 보니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아마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체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연수야, 연우야, 여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 말도 안 돼. 어머머, 여기 며느리예요. 아유 어째. 갑자기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아유 마음 좀 추슬러요. 아이고 어떡해. 거짓말. 아니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이 튼튼한 집이 왜 무너졌겠어요? 아유 어쩜 좋아. 시체도 못 찾나 보네. 붕괴되면 그럴 수가 있다던데. 내가 눈물이 나네. 아기 엄마 진정 좀 해요. 이웃들은 저를 달래고 말렸어요. 전 그 붕괴 현장으로 저희 딸들과 남편을 찾으러 갔지만 워낙 심하게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신 한 조각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전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체를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습니다. 잡내도 못 올려주는 죄인인 어미가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해서는 안 되지만 죽을 결심도 해봤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페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의존한 채 말이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지만 그런 고마운 마음조차 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술에 찌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저에게 반찬가게에 제의를 주신 사장님이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 주셨죠. 너무 고마운 분이셨어요. 힘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음지에서 나왔어요. 정신 차려.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나중에 애들 부리면 뭐라도 네가 해야지, 안 그래? 정신 차려라, 당장.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 내가 도와줄게. 사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정말 이제 혼자인데 우리 애들, 아니 애들 아빠 정말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우리 자식 먼저 보내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사라지더라. 또다시 만날 생각하며 사는 거야. 사장님도 자식을 잃어보신 분이었기에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전 사장님이 제안하신 단상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너무 공허하고 쓸쓸했지만 일하는 순간은 바빴기 때문에 조금은 슬픔이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에 매달렸죠.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지 않게 말이에요. 그로부터 11년쯤 지났을까요? 전 어느덧 단장가게 체인점을 내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고 건물도 몇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사장님 덕분이었죠. 그리고 전 어느 때와 똑같이 반찬 배달을 하였죠. 엄청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배달한 집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모듬전이 부서졌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모듬전이 부서졌거든요. 이거 다시 해다 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 맞이인데 너무 곤란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70번지 맞으시죠? 금방 가겠습니다. 서둘러 다시 전을 포장하고 이번엔 비대면이 아닌 직접 집으로 제가 배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무슨 잔치를 하나 꽤나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문만 열어주고 제가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아, 안녕하세요. 여기 정 가져왔습니다. 다시 배달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쁘게 담아온다고 왔는데. 그렇게 주인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제 남편, 그리고 꽤 컸지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내 두 딸. 11년 전 붕괴 사고로 떼죽음을 당해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 너무 놀라 손을 발발 떨었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돼? 아니, 당신들 죽은 거 아니었어? 그때 그럼 그 집은 뭐야? 그래서 시체조차 없었구나. 그게 말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지금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좀 나가서 얘기해. 내가 알아듣게 설명할게. 알아듣게? 아, 연우야, 연수야, 엄마야, 엄마. 너 혹시 엄마 다 잊은 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큰아이가 엄마다라고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죠. 한참을 껴안고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지긋지긋해.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데 차마 아깝구나. 너 하나 떼어놓으려고 그 시호를 했는데 기어이 여기 찾아? 뭐라고요? 시호를? 아, 그럼 지금까지 집 부서지고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하나 빼돌리려고? 기가 막혀. 당신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떼어나고 싶었니? 내가 그렇게 싫었어?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왜 쇼를 해? 아, 엄마, 진정해요. 아니, 내가 그냥 천천히 설명할게. 솔직히 우리 사이 별로였잖아. 그래서 그냥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겸사겸사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애들 잘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아휴, 진정해. 아, 나가서 얘기하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저를 떼어내려 했던 말이라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이게 다 남편과 시어머니 계획하에 한 일이더라고요. 워낙 재산이 많으니 이렇게 펜트하우스를 구하는 건 의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길 바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까지 이렇게 못 보게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전 너무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죠. 전 시어머니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거기 손님들은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고 전 그 손님들에게 버럭버럭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나랑 엄마를 줘? 미친 거 아니야? 에이씨, 엄마 괜찮아요? 어디 손찌검이야? 니꺼지게? 지금도 반찬 배달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넌 맞아도 싸. 이 마마보이야. 진작에 나한테 도움 한 번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넌 참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빠네 자격도 없는 마마보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11년의 고통 속에 살게 한 죄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고 자연스레 모든 손님들은 저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님들도 저희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웅성 대더라고요. 그동안 저렇게 교양 있는 척, 품격 있는 척 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자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하나 떼어내자고 11년 동안 죽은 척하며 숨어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우리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분들이신가요? 아,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어머머,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럼 지 자식을 12년 동안 못 보고 살았다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아니 우리한테는 제대로 맞추었다고 했잖아.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진짜.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못 보게 해? 아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은 무슨 죄고. 아유 엄마는 무슨 죄야. 아유 너무했다 정말. 장훈이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우린 가자고. 너무 소름 돋는다. 나 차문 엄마 이렇게 안 봤는데
그냥 상동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모임에서 빼자고. 제 이야기를 듣고 손님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저에게 소리를 퍼럭 지르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손님들은 어머님이 자주 만나시는 사격의 모임이었죠. 아마 그 모임에선 영구 제명 당하셨고 이미 이 바닥에선 소문이 날 대로 나버렸죠. 본인 발등을 찍은 것이 얼마나 웃기던지.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었죠. 뻔뻔하게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너 당장 나가지 못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천박하게 끄지없는 년 같음이라고. 어디 내 밤을 소렸죠 니년이? 알아서 그러니 떨어져 나가면 좀 좋아? 그럼 이 꼴은 털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유 지겨워. 야 이 미친 노인네야 정신 차려. 그리고 네 마마보이 아들 새끼랑 너랑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한 죄. 그리고 나 이렇게 11년 동안 농락한 죄. 달게 받을 줄 알아 당신도. 그제 달게 받아 알겠어? 내 딸들 못 보고 산 세월 다 보상받을 거야. 전 딸들에게 나가자고 말했어요. 딸들은 절 11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냉큼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중학생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아빠를 매우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딸은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빠. 엄마 죽었다며. 근데 지금 우리 일부러 못 보게 한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짜고 엄마 저렇게 버린 거야. 우리 아빠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지금부터 아빠 용서 못해. 벌 달게 받아. 가자 연우야. 아니야 연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한텐 너희들 뿐인 거 알잖아. 안 그래 아빠 얘기 좀 먼저 듣고 선택해주라. 아니? 사과는 엄마한테 해야지. 나 그동안 엄마 너무 그리웠는데 내색 안 했어, 알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용서 못해. 11년 만에 본 딸들이지만 참 내 딸들답게 컸더라고요.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전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았고 충분히 혼자의 몸으로 두 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자 제 첫째 딸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어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해? 당신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해. 알겠어? 들었지? 당신 노망 내가 막아줄게. 똑똑히 기다리고 있어. 이런 펜트하우스 살아봤자지.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년 핏줄들이 어제가.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아주 망나니 같은 것들. 은혜도 모르는 년들. 이 땀으로 이 도망난 할망구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놔. 손해배상.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이 뒤에서 절 붙잡았지만 전 그 길로 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 얘기했어요. 변호사 또한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전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저에게 14억이란 돈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11년의 대가가 14억이라는 돈에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상심했지만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제 옆에 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딸들도 엄마라는 빈자리 때문에 늘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아빠랑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와 셋이 사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삶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찬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렇게 딸들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딸들은 제가 반찬가게 하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지금에서야 찾은 내 완전한 행복, 늘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한 60대입니다. 요즘 소소하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컷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제2의 직업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 역시 다른 직업을 갖고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기 돌보미도 해보고 청소나 캐시어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한 가지 일을 30여 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일이 뭘까 찾는 재미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 별의별 일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속에 쌓여 있었죠. 다행히 요즘은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힐링하며 스트레스와 화를 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년 이상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은퇴를 하고 나선 약간의 무기력증을 경험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처음에만 행복하고 좋았죠.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다 보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뭔가 활기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라도 시작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자주 가는 동네 마트 캐시였습니다. 집 근처 마트는 아니지만 제가 운동이나 이것저것 배울 때 가는 동네에 좋은 마트가 있더라고요. 마침 그곳에서 캐셔를 구한다고 하길래 도전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은 다들 안 해본 일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누구보다 딸은 제 생각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진짜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30년 넘게 매일 일하고 지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또 다른 일 하려고 알아볼 수가 있지? 나라면 계속 쉬고만 싶을 것 같은데 다른 일 알아보는 것 자체는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엄마는 이제 일 그만하고 평생 쉬어도 문제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일하려고 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이래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마지. 그래, 고맙다 우리 딸. 다른 가족들은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나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가 다들 걱정이 많더라. 아무래도 전에 하던 일이랑은 전혀 다른 일이라 더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전부터 캐시어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아무래도 이것저것 한 번씩 해보면 다음 직업을 찾을 때도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아직 나는 6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집에만 있긴 내 나이가 너무 아깝지 않니? 맞아. 엄마, 잘 생각했어. 엄마 아직 청춘이고 젊어. 요즘은 60대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니까. 초등학교부터 공부해도 70대밖에 안 되는데 다시 시작해도 되지 뭐.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미래를 위해서도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고 생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특히 엄마는 외로움도 많이 타잖아? 이번에 은퇴하고 며칠 쉴 때도 엄마 무기력증이며 우울증이며 힘들어했잖아.
그래서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낫지. 엄마는 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엄마도 만약에 하다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그만두는 것도 잊지 말고. 그래, 알겠어. 그래도 30년 이상 직장 다녔는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 적지 않을까? 천천히 일하면서 데워보려고. 마침 자주 가는 마트에서 캐셔 구하신다고도 하고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말해놓았어. 사장님은 너무 좋다면서 바로 나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가족들이 다 걱정이라서 솔직히 나도 좀 주저했는데 너 말 들으니까 조금은 용기가 난다. 저는 딸의 응원에 힘입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가는 마트여서 그런지 여기 다니고 있던 직원들과도 이미 안면이 있어서 편했죠. 직원들도 나를 잘 알고 있었고 적응을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계산을 할 때 처음에는 속도도 느리고 버벅거릴 때도 있었지만 오시는 고객님들 대부분이 친절하시고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편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려에 힘입어 저도 노력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죠. 하루에 오랜 시간을 아르바이트 한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졌고 저보다 활기를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캐셔 일이 재미가 있었어요. 바코드를 찍으면서 나는 소리나 결제를 하면서 사람들과 소소하게 나누는 대화도 재밌었죠. 그렇게 캐셔 일에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10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두 가지의 나쁜 일들이 마음에 턱 걸리더라고요. 저의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은 바로 마트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마트에도 진상 손님이 있었는데 그것도 매번 꼬투리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 아주머니 손님이 바로 제 스트레스였어요. 그 손님은 들어올 때부터 신경질을 내며 들어왔고 계산을 할 때도 화를 내면서 계산을 하는 통에 처음에는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루 지나다다 온 손님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께 여쭤보니 근처에 사시는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아주머니요.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이세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매일 올걸요. 오늘도 오셨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별탈 없이 가셨나 보네. 그분 매일 올 때마다 화를 내셔가지고 그분이랑 다투고 그만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화도 정말 많이 내시고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시는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직원이랑 싸우는 날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 정도면 안 오시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만 매일 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안 그래도 오늘 계산할 때도 엄청 느리다면서 화를 많이 내셔서 당황했어요. 앞에서 화를 내면서 재촉하시니 긴장도 더 많이 되고요. 실수한 건 없었지만 나중에는 실수할까봐 너무 걱정이네요. 자주 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니 그래도 좀 친해지면 괜찮아지겠죠. 아, 그분이랑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도 처음에 잘 지내보려고 더 안기고 웃으면서 응대하고 그랬는데 더 짜증내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매번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컴플레인 거시는 통에 저희 일에도 지장이 많이 있고요. 다 쓴 물건 억지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피부에 뭐가 났다면서 배상해달라고 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 바로 계산만 하고 있어요. 괜히 아는 척 했다간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오시면 다들 없는 일도 만들어서 바꾸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어쩐지 원래 여기 직원들
단골 손님들 오면 엄청 반가워하고 이런저런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 오시니까 다들 바쁘셔서 그런지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도 그분 근처로 아예 안 가시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도 자주 오시는 분이니 제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마트는 아무래도 동네 마트이다 보니 대부분 마트 주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마트였기 때문에 다들 직원들과도 잘 지냈죠. 그런데 여기 마트에 자주 오는 고객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컴플레인을 많이 거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진상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도 몇 년 동안 마트에 하루에 한 번씩은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래 화가 좀 많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몇 번 겪어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알았죠. 한 번은 그 아주머니가 점료 코너에서 고기를 잔뜩 사고 간 날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사고 간 날에는 바빴는지 정신없이 계산만 하고 나가시더니 다음날 아주머니가 반은 비어있는 물건을 가지고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사장 좀 나오라고 해봐요. 아니, 아무리 작은 마트라고 해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공제 관리를 이따위로 해놨어? 아주 그냥 내가 여기를 안 오던가 해야지. 고기를 무슨 이따위로 넣어놓았어요? 이거 그대로 먹었다가 우리 배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긴질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상한 고기를 그냥 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민감하고 예민해서 망정이지. 저기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 바로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가셨던 고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일단 고기팩 저한테 주시고요. 어제 사가신 고기 맞으시죠? 내역부터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당신이랑은 할 얘기 없고 여기 사장 좀 나오라고 해. 어떻게 가게 물건 관리를 이따위로 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숨겨서 팔면 다들 모르고 그냥 사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아니, 이거 보세요. 고기가 그냥 포장만 했으면 뭐해? 그게 신선할 거란 보장은 있어요? 고기에서 군내 펄펄 나고 냄새나고 누가 봐도 상한 모양이라서 다 버렸어요. 포장으로 당일 진행했다고 해서 고기가 안 상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상한 고기 억지로 먹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요. 일단 고객님 진정하세요. 고기가 상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어제 내역을 보니까 고기 5팩을 다 사가셨는데 그 고기들이 다 상했다는 건가요? 고기 5팩 사가셨는데 그 중에서 2팩만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다른 3팩도 다 상해 있었나요? 고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폐기하신 건가요? 그래요. 그럼 내가 상한 거, 냄새 펄펄 나는 거 도로 포장을 해서 가지고 와요? 그 더러운 걸 내가 왜 챙기고 나와야 하는데? 아휴, 지금 냄새도 엄청나고 상해가지고 못 먹기에 버렸어요. 지금도 나 의심하고 있잖아요. 상하지 않은 거 가지고 상했다고 말하는 걸까? 지금 당신 나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나, 정말 여기 웃기는 곳이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 일단 사가신 내역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 고기는 사장님 오시게 되면 바로 처리를 해드릴게요. 사장님 오실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오시면 지체 없이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고기는 드셨나요? 드시고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부분 있으세요? 아니, 내가 딱 까자마자 냄새가 아주 역하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예민한 내가 딱 먹지 말라고 했지 뭐. 가족들은 그래서 안 먹었어요. 얼마나 다행이야. 가족들까지 먹어서 아팠어 봐.
여기 손해배상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 뭐.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이거 다 환불 받는 걸로 할게요. 나 시간 없으니까 그쪽이 그냥 지금 다 환불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제가 아직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일 시작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사장님 바로 근처에 계셔서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사장님이랑 말씀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불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 이해 부탁드려요. 아니, 이걸 왜 못 해준다는 거야? 돈 동원 거기 당신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거기 값만 나한테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못하냐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캐셔들은 어떻게 바뀔 때마다 이 모양이야. 그냥 해주면 되는 건데 사람 복잡하게 참?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통에서 돈을 꺼내서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아줌마를 보면서 이게 한두 번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이 오시고 난 후 아줌마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사장님은 제 안위를 물으셨어요. 아유, 곤란했죠. 저번에도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직원이랑 크게 한판했거든요.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했었는데 그래야 진정됐어요. 혹시라도 이번에도 그러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그게 아닌 것 같네요. 그때도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그만뒀었거든요. 한동안 잠잠하더니만 직원이 바뀌니까 또 와서 저러시는가 봐요. 그래도 잘 대처하셨어요. 전에도 그냥 돈으로 달라면서 난리였거든요. 그 통에 정신도 없고 난감했던 적도 많았었죠. 그렇군요. 안 그래도 사장님이 이제 근처에 있어서 바로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돈통에서 바로 환불해주면 되지 복잡하게 일한다고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론 이분 장난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정말 고기가 상했던 건 맞아요. 그냥 보기에는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았는데요. 댁에서 고기만 석하니 뺐는지 핏자국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깔끔했어요. 아유, 상하기는요. 오히려 당일 도축해서 제일 신선한 고기 엄선해서 가지고 오는데요 뭐. 고기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오셔가지고 바로 사서 가시는데 지금이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밖에 내놓은 상한 고기 판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도 너무 힘들고 다시 오시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다음에 오시면 저도 냉정하게 잘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보기에는 사실 저도 잘 대처할 줄 알았는데 저도 막상 앞에서 다다다다 말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없이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돈통 열어서 얼마 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냥 그대로 드릴 뻔했다니까요. 뭔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줌마는 그날 이후로 환불로 컴플레인을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난리를 피우고 다음에는 안 오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뒤에 다시 매일매일 나타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매번 마트에 와서 이것이 이상하다느니 저것이 문제라느니 이것저것 지적을 하고 가신 통에 그 아줌마만 나타나면 저는 물론이고 온 직원들이 긴장을 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 아줌마가 오고 간 날에는 유독 더 피곤함을 느꼈어요. 저야 낮에 잠깐 일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마주치는 날은 별로 없었지만 저녁까지 일하는 직원들은 매일매일 봐야 하는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줌마와 직접 부딪히는 일은 적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일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서 마트에서 일이 있는 다른 직원들의 대타를 띄워주기도 했어요.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정신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하루 풀 일을 하고 나면 더 보람차게 보낸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저녁 시간대에 진상 아줌마를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줌마와 가족들이 모두 총출동해서 마트로 온 듯 보였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선 아줌마 옆으로 아들인 듯 보이는 사람과 남편이 있었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두고 계산을 하는데 자꾸만 아줌마가 중간에 다른 곳에서 물건을 잔뜩 가지고 와 흐트려 놓고 다시 잔뜩 가져와 흐트려 놓는 통에 정말 정신없이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순간 그 아줌마가 저를 향해 영수증을 던지며 소리를 쳤죠.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정신없이 계산만 하더니만 내가 실수할 줄 알았어? 야, 너 이거 뭐야? 우리 계란 한 판 산 거 안 보여? 왜 두 판이 찍혀 있어? 아주 지금까지 이렇게 몰래 끼워서 더해 팔았던 거야? 여기 완전히 사기네.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 날 우습게 봤어? 이거 어쩔 거야? 이렇게 매번 두 번 찍어서 이중으로 결제한 거야?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코드를 찍다가 두 번 찍혔나 봐요. 바로 재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결제해 드릴게요. 결제하신 카드 주시면 바로 취소해드리고 다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이번만 그랬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정신없이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도 틀리는데 전에는 안 틀렸던 확신을 어떻게 해? 지금까지 내가 여기를 몇 번이나 왔는데 그때 동안 안 틀리고 잘 계산한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그거 확신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장사한 거야? 아, 정말 죄송합니다. 물건들이 뒤섞여서 밀리다 보니까 계란 찍을 때 두 번 찍혔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취소해드리고 제가 다시 결제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예요. 참마, 캐셔는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캐셔를 하겠다고?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내가 너 여기 다신 출근 못하게 할 거야. 어떻게 자기 일 제대로 못한 사람을 직원이라고 둘 수 있어? 사장한테 내가 말해야지. 내가 여기 사장이랑 몇 년을 봤는데 지금 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나보다 나이 많다고 우대해 줄 줄 알았어? 아이고,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직원이 실수를 좀 했어요.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녁에 일하는 건 처음이라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제가 빨리 결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이고 뭐고 그렇게 죄송하면 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멀뚱히 서 있으면 뭐가 죄송하다는 거지? 지금 제대로 사과 못하면 내가 여기 소비자원에 다 고소해버릴 거야. 동네 주민들한테도 여기 이중으로 결제하는 곳이라고 소문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다 제 잘못이니 그렇게까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할게요. 그러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빠르게 제가 다시 결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 아줌마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줌마는 저를 향해 손을 들었고 그대로 뺨을 내리쳤죠. 찰싹하는 소리에
다른 주민들과 직원들 모두 깜짝 놀랐고 사장님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줌마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속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저희 마트 오시지 마세요. 블랙리스트로 올려놓고 출입 금지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하신 것도 다 신고할 수 있는데 저희가 참아드렸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시건 뭘 하시건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는 마트 당신 출입 금지입니다. 참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고객이야. 고객이 왕인 거 몰라? 이런데 네가 뭐라고 금지를 시킨다는 거야? 이런 거 모르고 마트 열었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직원이 잘못한 거 가지고 화내고 있는데 뭐 나를 출입 금지 시킨다고? 이런 사장이 어디 있어? 내가 여기에 어떻게 됐는지 가만 두어봐라. 내가 여기 소문 다 낼 거니까 두고 보라고. 아줌마는 더욱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맞은 충격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도 나쁜 말이 들어본 적도 없었죠.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을 하고 나서야 아줌마는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난리통에서도 아줌마 남편과 아들은 마치 남의 일인 듯 쳐다보고만 있었고 경찰서로 향하는 와중에도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경찰서에 앉아 있는데 저를 데리러 딸이 도착을 했어요. 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이렇게 됐어? 어디 맞았어? 갑자기 경찰서는 무슨 일로 온 건데?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된 거고? 마트 일하러 간다더니 무슨 일 있었어? 전화 받고 진짜 깜짝 놀라서 다 놓고 바로 왔어.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엄마 괜찮아? 누가 이렇게 했어? 무슨 일인지 얼른 말해봐. 아휴, 손님이랑 다퉜는데 이렇게 됐어. 얌을 때렸는데 잘못 맞았는지 부었네. 내가 저 사람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것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나 뺨 때린 것도 때린 거지만 마트도 피해봤거든. 지금까지 피해본 것까지 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딸아, 네가 좀 도와줘라.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해야지.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저 사람들이야? 엄마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 사람들이냐고. 내가 저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 잠깐. 어머, 근데 준호 씨? 준호 씨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딸은 진상 아줌마의 아들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아줌마 옆에 있었던 진상 아줌마들도 딸을 보더니 화들짝 놀랐죠. 알고 봤더니 그 아줌마 아들이 딸과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딸은 얼마 전 소개로 만나기 시작한 남자친구가 있다며 이야기를 했었죠. 집은 가난하지만 사람의 심성이 착하고 진중해 괜찮은 것 같다며 저에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경제적인 여유는 네가 있으니 괜찮다며 사람이 그런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면 만나보는 것도 좋다는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남자가 저 진상 아줌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듯 했어요. 엄마를 때렸다는 사람이 준호 씨 어머님이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 뺨을 이렇게 빨갛게 보일 정도로 때려?
들어보니 무릎까지 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나 알긴 해? 준호 씨는 그 자리에 있었다며. 그런데 말리지도 않고 그 옆에서 뭐 했어?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 사람이 뭐 했냐고? 아, 소연아, 그게 아니라. 아, 엄마, 빨리 사과해. 이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 진짜 엄마는. 수연아, 진짜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수연이 어머님인지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연 씨 어머님인 줄 몰라보고 무례를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준호 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엄마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야? 누구든지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와, 준호 씨,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진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우리 엄마 이렇게 한 거 나 가만 안 둬. 그리고 마트에도 피해 끼친 거 있다고 하던데 나 그것까지 다 합쳐서 당신들 고소할 거야. 맞고세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할 때까지 다 해봐. 내가 끝까지 갈 거니까. 그리고 준호 씨, 아니 너랑은 헤어져야 되겠다. 결혼은 무슨. 집안 가난한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도 인성 가난한 건 이해 못해. 소연아,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무슨 고소까지 한다고 그래 왜. 그냥 해프닝이야. 우리 마트 가면 그냥 화나는 그런 거.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깟 일로 헤어지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너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잘못한 것도 있어. 장모님도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퉁치자. 어떤 일로 하자고. 뭐? 퉁이라고 했냐?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내가 당신네들 싹싹 다 모아서 고소할 거니까 기대해. 그리고 이깟 일이라고 했어? 당신네들은 이게 이깟 일인가 보지? 이깟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확실히 알려줄게. 딸은 변호사였습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죠. 승률도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라서 스카우트 제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딸은 누구보다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그런 딸은 남자친구를 만날 때에도 직업보다는 사람의 인격, 품격을 보고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집안도 인격도 모두 깡이었던 것이죠. 저 역시 우리 집이 넉넉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인성 따지 막장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진상 아줌마에게 고소를 했고 진상 아줌마는 미안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했던 행동은 너무나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은데요.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이번 일에 끼어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서 잘 만나 보이는 아이들을 저희 때문에 헤어지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들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사돈께서 잘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사돈이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헤어지는 이유는 저희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쪽 집안이 양심이 없어서죠. 우리 딸은 그쪽 집안 사정 다 알고서도 그쪽 집 아들 만나왔어요. 근데 체력이 없어 가난한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인성이 가난한 건 참을 수 없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말을 잘합니까? 그리고 딸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 따님이랑 우리 아들 다시 만나게만 해주세요. 결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헤어져서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해도 한참은 걸릴 텐데 사돈도 아쉽지 않겠냐고요. 우리 아들이야 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쪽 따님은 30대 중반인데 이미 많이 나이가 찼잖아요. 만나주는 사람 고르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우리 딸 걱정하기 전에 당신 아들 걱정이나 해. 변변치 않은 직업에 거기다가 집도 가난한데 인성도 개판이고 누가 그 집에 시집이 나오겠어? 이미 동네방네 다 소문났고 당신 아들 직장에도 다 소문났을 텐데 우리 집은 하나도 걱정 없거든. 우리 딸이 그쪽 아들 말고 만날 수 있는 남자 없다고 해도 다시 만나라 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할 시간에 고소한 건 어떻게 할지 생각이나 하세요. 우리는 고소 절대로 취할 생각 없으니까. 아니,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따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몰랐을 때 했던 일이잖아요.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애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살면서 누구든지 얼굴 붉힐 일 한 번쯤은 있지 않겠어요? 아니 몇 번을 말해요. 우리 딸 그쪽 자식이랑 만나게 할 생각도 없고 우리 딸도 그쪽 아들이랑 만날 생각 없다니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니 원. 우리 딸 걱정할 시간에 당신 아들이나 걱정해. 우리 딸이야 알아서 척척 야무지게 잘하지만 당신 아들은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지 않나? 거기다가 인성까지 그 모양 그 꼴인데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라도 있겠어?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고소한 거나 잘 받으라고. 진상 아줌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다시 딸과 아들을 만나게 하자며 말했지만 터무니없는 소리였어요. 딸은 마트 CCTV와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 경위서, 당시 주민들의 증언 등등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몰대로 모아 고소를 하였습니다. 폭행죄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트에 피해를 끼친 것들도 다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동안 여러 번 멀쩡한 물건을 가지고 진상을 피워대면서 사장님도 나름 증거 자료를 모으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아줌마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진상 아줌마의 아들은 딸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했지만 딸은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협박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라고 했다고 해요. 그 뒤로 다시는 연락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상 아줌마 아들 직장에도 당연히 이번 사건이 소문이 나면서 거의 쫓겨나듯이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못 가 그 진상 가족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트를 그만두고 다시 소소한 여행을 다니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황당했네요.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세상에 가족이라곤 엄마와 저 둘뿐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사셨는데요. 제가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난 후에 정말 열심히 사셨죠.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잘 사는 집이었어요. 30여 년간 인고 부부셨던 남편의 부모님은 사이가 무척 좋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역시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저는 사실 엄마가 혼자였기 때문에 되도록 결혼을 천천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훈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3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던 모습만 봐서 그런지 나도 일찍 결혼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거든. 처음에 결혼할 때 나를 임신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인고 부부셨어. 나도 얼른 결혼해서 나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싶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너 지훈이었으면 좋겠다. 성규 씨, 나도 성규 씨랑 결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 가족이라곤 엄마 혼자인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엄마가 너무 외롭고 힘들진 않을까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나 키우시느라고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가 다 컸다고 시집을 가버리면 엄마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까 싶어.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크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했으면 좋겠어. 지훈이 마음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는 어머님 아들처럼 잘할 자신 있어. 그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님이 외로울까봐 결혼을 걱정하고 있는 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내가 아들이 되어줄 테니까 얼른 나랑 결혼하자. 오히려 나랑 결혼하면 나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님 챙길 수 있어서 좋지. 남편은 자신이 아들이 되어주겠다면서 엄마 걱정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실제로도 엄마가 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살뜰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도 감동을 했지만 저희 엄마도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남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반대를 했던 곳은 남편의 어머님이셨어요. 몇 번 놀러가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기도 했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그래 왔니? 너희는 어째 매일 이렇게 붙어 다니니? 이제 좀 지겨울 때 되지 않았어? 원래 20대 때는 그냥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지은이는 여자애가 무슨 남자의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런 거 다 흉보이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오지 좀 말렴. 엄마, 왜 그래? 나 지훈이랑 결혼할 거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지훈이 무한하게. 엄마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마. 지훈이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 이렇게 계속 그러면 나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지훈이랑 혼인신고 확 해버린다. 얼씨구? 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해? 연애나 해보고 말을 할래? 네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건데? 나야 네 아빠랑 처음 연애하고 임신해서 아이 낳은 거라지만 솔직히 쟤는 너 말고도 여러 명 만나보지 않았겠니? 넌 억울하지 않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지. 나는 젊어서 아쉬운 게 다른 사람 만나보지 못한 것도 아시더라. 그래 봤더니 네 아빠만한 사람 없겠지만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어린데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그냥 연애나 해.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제가 어울리긴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무슨 결혼을 하냐면서 연애나 하라고 말을 하곤 했었죠. 남편의 나이가 어리고 거기다가 능력도 있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님의 속뜻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딱히 결혼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의 연애 끝으로 남편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일은 시어머님께서 밥도 먹지 않고 알아눕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폭언을 쏟기도 하셨죠. 너, 내가 이런다고 너희 결혼 허락할 것 같니?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발목 붙들고 안아준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성규 아빠 하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너 같은 애들이 어떤 애인지 잘 몰라. 성규 아빠도 그렇지만 우리 성규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가 얼마나 여우같이 굴었으면 곳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니?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규 꼬드기지 좀 말아라. 어머님, 저 성규씨 꼬드긴 거 아니에요. 저희 3년이나 연애를 했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가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께서 왜 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제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좋은데 어떤 점이 어머님께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너 그거 몰라서 묻니? 너는 홀어머니의 외동딸 아니니? 다른 집 기둥 뺏어오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네 친정 기둥 아니니? 나는 우리 아들 남의 집 기둥으로 살게 할 순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성규랑 잘 말해서 마음 좀 돌려놓으렴. 네 출신이 이런 걸 뻔히 아는데 누가 받아주겠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오는가 본데? 난 너 허락할 생각 없고 어림도 없으니까 그만 욕심 부려.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사실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시어머님과 연을 끊겠다면서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했죠. 이렇게 남편이 집을 나오고 나서 결국 시댁에서는 저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신혼처럼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이내 결혼 생활이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성향부터 생활 방식까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남편은 일이 없는 날이면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이 없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늘 일찍 잠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거의 생활 패턴이 반대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죠. 당신은 뻣뻣하고 FM이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지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무슨 부부야.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 내가 뻔히 자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당신은 너무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은 것 같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게 좋지 않아?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평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해. 그런데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늘어져 있으면 피로가 그런다고 풀릴까? 그래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제발 좀 움직이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나도 답답해서 그렇지. 당신은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싶은데 서로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까 언제 시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야? 당신이랑 나랑 벌써 결혼한 지 5년은 더 지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언제 아이 갖냐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아,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고. 역시 엄마 말을 들을 거 그랬나?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죠. 특히나 시어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얘기를 할 때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상처가 남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상 남편의 생활 패턴에 맞추려고 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이 하는 게임도 하기도 했고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를 마치 엄마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오늘은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뭐 시켜라도 먹지 그랬어. 나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늦는다고 그랬잖아. 어머님한테 나 없어서 밥 못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 남편 배 쫄쫄 굽는데 나보고 너무 밖에서 나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아, 엄마한테 얘기했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전화가 왔길래 한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밥 차리고 가라고 했잖아. 근데 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나가놓고서는 뭐가 놀랍다는 거야? 당신은 주부 아니야. 주부면 설거지도 해야지. 집안일도 다 알아서 첩첩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활만 하는 거야? 뭐? 내가 무슨 내 생활만 했다고 그래.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생활 패턴을 맞추려고 게임도 하고 늦잠도 자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당신은 생활 패턴을 바꿔보려고 노력이나 했어? 난 당신 엄마가 아니야. 왜 매번 밥도 차려줘야 하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해? 남편은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 듯이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은 무조건 제가 차려야 하고 집안일도 대부분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는 당연하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님 역시 이런 남편의 말이 맞는다고 말을 하셨죠. 그런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었던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면 누구보다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죠. 엄마, 아빠, 지훈이 봐봐요. 이렇게 맛있는 엄마 반찬을 한 번도 배우러 안 왔다니까요. 주말마다 엄마가 반찬 배우러 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시하고 엄마랑 아빠가 좀 뭐라고 좀 해봐요. 원래 이런 건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는 무슨 자기도 돈 벌고 일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에이, 그래도 여자랑 남자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우리 섬규 말이 맞지. 남자랑 여자는 애초에 다른데 무슨 같이 돈 버니까 나눠서 하라는 거니? 성규 아빠도 평생 집안일 손에 한번 잡아본 적 없다. 그거 다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남자한테 시키는 게 어디 있니? 예치은아, 너 안 되겠다. 이제부터 쉬는 날에 여기 와서 집안일 좀 배우고 가. 너는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지훈이도 평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안일 누가 하면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은 주부로서 생활을 했고 지훈이는 직장인인데 주부의 역할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성규 너도 그렇다. 이런 자리에 네 와이프 지적하면 되겠니? 그래도 가정기 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훈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가족끼리 너무 애정이 두터워서 그런가 보다. 사돈 어른은 안녕하시니? 혼자 싫어. 사돈 어른도 많이 적적하시겠구나. 지훈이 네가 자주 들여다보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엄마가 이번에 많이 외로워하셔가지고 한번 내려왔다 오려고요. 저희 임신 준비도 하고 있어서
이참에 내려가서 엄마 얼굴도 보고 기운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아버님은 누구보다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셨고 그런 아들이 선택한 아내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항상 귀중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심오한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결혼을 원하던 남편이 맞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심해졌죠. 그래서 그런가 임신을 아무리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남편과도 자주 다퉜죠.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당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괜찮은데 당신한테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피임도 안 하고 매번 노력하는데 임신도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 다음에 시간 좀 잡아서 불임 검사 좀 해봐. 당신한테 이상이 있을 거야. 임신은 무슨 나 혼자 해? 임신이 안 되는 건 다 여자 탓이냐고. 왜 검사를 나만 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거야? 검사를 할 거면 나도 해야 하지만 당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한테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불임 검사도 해보고 알아보자고. 아,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었어.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는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지웠거든.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정자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임신이 안 되는 건 분명 당신 탓이니까 검사 좀 해봐. 뭐? 지금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임신을 했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까지 지웠다고 하는 거고.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어? 나 정말 너무 황당하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전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었다고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임신했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가 이상한데. 그리고 그때는 바로 20살이라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더 무모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뭐 나이 먹은 것 말고는 별반 달라진 거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정자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꾸 이런 거에 꼬투리 잡지 말고 지금을 생각해야지. 왜? 불임일까봐 찔려?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황당했어요. 결국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임신까지 했었고 아이까지 지웠던 걸 말을 한 것이었죠. 황당해하는 저를 보고는 오히려 말을 돌린다면서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검사를 해보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생리불순이 생기는 것 같다며 듣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제가 불임인데 시집을 보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불임인 딸을 시집 보냈다면서 엄마에게 매번 따지기 시작하셨죠. 아니 사도한, 아무리 그래도 제 기능 못하는 따님을 시집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라면 응당 임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도 출산을 해보셨던 분께서 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시집을 보내신답니까? 아무튼 바깥 양반 없으셔가지고 불쌍해서 받아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십니까? 사돈은 이미 알고 계셨죠? 아니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딸아이가 검진을 받아보니 그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사돈께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 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저희 아들 이세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도 있고요. 그런데 구림인 딸을 시집 보냈다니 제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이미 사돈은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야 몇 년 전에 임신도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는 불임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사돈, 저희 돈 보고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죠? 따님 불임인 거 다 아시고도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저 이거 가만 못 있습니다. 저 8억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그깟 임신이 뭐라고 8억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답니까? 그리고 불임 아니라고 검사상 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결과로도 저희 딸 불임이 아닌 거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건 참겠는데 우리 지은이한테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셨나요? 그건 저도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의 이혼에는 시댁과 친정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양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저희 엄마에게 압박을 해왔어요. 불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결혼시킨 거라면서 폭언을 일삼았고 매번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마음속으로 감내하던 엄마는 결국 속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속병이 한번 생기고 나니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결국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모의 막말은 더욱 심해졌죠. 아이고, 너희 엄마도 참 웃긴다. 자기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속병이 나다니 너무 웃기지 않니? 예, 너도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우리 집안 잘 사는 거 알고서 며느리로 들어오면 편하게 살겠다 싶어서 온 거 아니냐고. 너희 엄마는 8억 이자를 청구한다고 하니까 덜컥 겁나서 속병 생긴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계속 전화해서 압박하셨잖아요. 8억이나 위자를 청구하겠다면서 어머님 하시는 변호사들 많다고 협박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됐습니다. 저도 이런 집구석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뭐가 되었던 저 더 이상 성규 씨랑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성규랑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성규가 너랑 못 산단다. 임신도 안 되는 애가 그것마저 속이고 가론까지 했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데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니? 너희 엄마도 결국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그렇게 가신 거야. 아유, 아무튼 모전 여전이라고. 너도 똑같은 거 같구나. 지금이라도 우리 성규 곁에서 떨어져 준다고 하니 고맙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시댁에 대한 정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쟁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사건은 이혼 후에 발생하게 되었죠. 어느 날 이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어릴 적 후원을 해주었던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서 지내고 있던 중에 보육원으로 찾아갔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꼭 저를 만나야 된다면서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 아이는 자신의 친부와 친모의 사진이라며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는 시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자신은 지금 입양을 갔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친모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을 후원했던 분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문이 보육원에서 듣게 되었고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바로 그 아이의 사진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야? 혹시 너 우리 아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던 거니? 그래서 임신도 안 되고 불임이었던 거야?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니? 너 혹시 이혼 다 마무리되고 이제 와서 사실 꺼내겠다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마음 쳐보라. 우리는 너 다시 받아줄 생각조차 없으니까. 아,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님,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보네요. 아이 보면 바로 기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을 지워버리셨나? 어머님, 리무진에서 내린 저 아이 좀 제대로 봐주세요. 얼굴이랑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봐주시라고요. 어머님,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어머님 왜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13년 전에 낳으신 아들이잖아요. 뭐?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 그리고 나는 성규 낳고 나서는 아이 가진 적도 낳은 적도 없는데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너, 네가 누군데 나보고 너를 낳았다고 말을 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 기억 안 나세요? 하긴 낳고 나서 바로 버리셨는데 기억이나 나실까 모르겠네요. 김삼철 씨는 기억나시죠? 이 아이 아빠인데 어머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이 아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김삼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보육원으로 가서 자랐고요. 평생 부모님 사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사진 속 여자 어머님 아니세요? 저희 엄마가 이 아이 보육원에 있을 때 후원을 해줬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식 사진 보여줬더니 거기서 어머님을 봤다고 하네요. 자기 생모라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님은 제가 데리고 간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아빠 이름을 시어머님께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시어머니의 외도로 인하여 낳은 자식이었어요. 13년 전 아버님은 해외 근무로 나가신 상태셨고 어머님께서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알아본 결과 시어머님께서는 그분과 13년 전이 아닌 무려 30여 년 전에 만났었던 것이었죠. 상간남은 시어머님의 첫사랑이자 동네 오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양아치로 유명한 사람의 아이를 가졌지만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쯤 선을 봤던 시부에게 임신을 했다고 해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시부의 아들이 아닌 상간남의 아들이었죠. 시모는 결혼 후에도 줄곧 상간남을 만나다가 13년 전까지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이를 지우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그대로 키우고 나와서 입양을 보냈는데 상간남이 이 사실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와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얘 내 아이 아니라고. 여보, 오해해요. 저 당신 말고 맞는 사람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저 지은이 요망한 것이 자기 이혼했다고 복수하려고 이상한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요. 여보, 제발 이거 믿지 마세요. 어떻게 13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미 40대였고 그때 임신을 하게 어렵다는 것 당신이 잘 알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정말 이 아이의 엄마인 거야? 13년 전이라면 내가 해외에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다른 사람이랑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독한 말을 했던 거였어? 떳떳하시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그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불임이라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고는 결국 돌아가시게 하고서 이까지질로 저에게 요망하다고 하세요. 억울하시면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해 보세요. 그거면 친자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아, 여기 아이 말고도 어머님 아들인 성기 씨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유전자 검사를 왜 해? 내가 이렇게 떳떳한데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 없는 이야기 네가 보면서 지어낸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말을 해? 여보, 얘 말하는 거 하나도 믿지 마.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너 말로 사람 죽이겠다 정말? 그렇죠. 말로 사람 죽이겠죠? 어머님 지금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는 사실도 아닌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지셨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저희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만큼은 안 받으시겠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밝혀내야 하니까 꼭 유전자 검사 받으시길 바랄게요. 야, 너 이거 직강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엄마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거짓말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은 거 가지고 이런 일로 이따위 복수를 한다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제가 던진 폭탄은 시댁에 큰 타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저를 찾아왔던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 모두 시아버님의 자식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죠. 결국 시어머님과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나에게 미안하다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시모의 말만 믿고 자신도 저희 엄마와 제가 잡당 모의를 하고 자신과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 생각을 했다면서요. 당신 그때 정말 미안했어. 생각해보면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건 나였는데 그때는 왜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장모님도 그때는 당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 당신 상처받았던 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 그때 받은 스트레스에 비해서 당신 엄마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네 곁을 떠나겠냐고. 그때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발 영 끊자. 미안해. 아빠가 더 이상 자기는 자식이 없다고 하셔. 그때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모전 여전이라고 했던 거 그거 결국에는 엄마 얘기 아니냐면서 아빠가 엄청 화를 내셨어. 엄마가 싹싹 빌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당신이 한번 아버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 아버지가 그래도 당신은 이뻐했잖아. 내가 왜? 당신 집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버님이 아무리 날 이뻐하셨다고 해도 당신 자식이 아닌 사람의 아내인 며느리가 이쁠까? 내가 이뻤던 건 당신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남의 자식 아니라서 이뻤던 건 아니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정말 황당하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겼던 건 당신 엄마인데 왜 죄 없었던 우리 엄마가 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거 알면 이렇게 뻔뻔하게 연락 못하지.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해줘. 다 오해였다면서 말만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역시나 모전자전이라고 피는 못 속이네. 그걸 어떻게 오해라고 얘기를 하니. 거짓말쟁이라면서 우리 엄마 모욕할 땐 언제고. 난 당신 엄마랑 같지 않아서 거짓말 못해.
그러니 그렇게 힘들면 당신이 직접 아버지 찾아가서 싹싹 비던가 해. 남편은 한 번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달라며 부탁을 해왔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셨고 그 때문에 엄마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평생 하고 자랐던 어머님은 고작 이혼으로 끝났다는 것이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래도 평생 시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편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연이 끊어지고 난 후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껏 아무런 일도 해보지 않으셨고 부유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의 씀씀이를 남편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것이죠. 종종 남편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의 벌을 조금씩 닦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저 혼자밖에 남진 않았지만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덕분에 잘 살 수 있었다고 고맙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